자, 이제 서술형과 논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서술형, 논술형하고 기입형 차이가 확실하죠. 기입형은 답이 중요해요. 그래서 답을 쓰는 것이고 답이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서술형, 논술형은 과정까지 보겠다는 것이 서술형, 논술형이에요. 자, 그런데 올해부터 시작되는 서술형, 논술형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 논서술형만으로 출제가 될 때랑 비교해보면 답안지 여백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릴 때 쓴 것들은 예시 답안은 설명을 위한 것이 절대 모범 답안이 아니에요. 실제 답안은 답안지 여백을 고려해서 핵심적인 것만 골랐어야 돼요. 이게 예전에 우리 2000년대 초반에 봤던 주관식 문제로만 출제될 때하고 차이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말을 골라서 쓸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는 문제의 뒷부분에 나 있을지 몰라요. 자, 일단 봅시다. 우리 실수의 보통 이상을 t라고 썼어요. 자, 우리 함수 f를 주고요. 자, 정수에서 실수로 함수를 줬어요. 정수의 이상을, 자, 실수의 이상을 가지고 만들어라. 자, 공변의 실수의 열린집합의 역상위들을 열린집합으로 준 이상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정수 프로드 정수에 우리 A 프로드 B라는 집합을 줬을 때 페포하고 안점을 구하라. 이걸 이용해서 경계를 구하는 과정을 수하라고 돼 있어요. 자, 잘 보면 말이 달라요. 여기는 구하시오. 과정을 쓰시오. 자, 이거 여러분이 잘 봐두셔야 될지도 몰라요. 왜? 답안지 여백이 짧아요. 제 뒤에 설명을 다 쓸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 여백에 출제자가 원하는 걸 잘 골라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 중에 어디가 중요해요? 이건 과정을 반드시 써달라는 뜻이에요. 답만 쓰지 말고요. 자, 이제 요거 페포하고 안점들은 물론 과정을 조금 쓰는 게 좋겠죠. 서술형이니까. 하지만 이거는 뭐가 중요해요? 우리 결과가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감안하고 답안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출제자가 문제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써진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험을 보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거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문제를 대충 보고 뭐만 구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빨리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임용시험 서술형에서는 출제자의 의도가 어디에 드러나 있어요? 이 문제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답안지에 써야 될 것인지를 판단할 때 이 문제를 정확히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는 구하시오, 여기는 과정을 쓰시오가 되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나중에 여러분이 답안을 쓰셔야 돼요. 자, 다른 문제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자, 먼저 정수의 위상을 그려봅시다. 자,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GN이라고 하는 실수의 보통 이상의 열린집합을 n제곱 빼기 1부터 n제곱 더하기 1까지 개구간을 주겠어요. 이것의 역상은 자, n하고 마이너스는 두 개밖에 없죠. 따라서 이것은 어디서 열린집합이에요? T1에서의 열린집합이 되어버려요. 자, 우리 정의역의 위상에서 n-n은 열린집합이다. 자, 그 다음에 fn과 f-이 똑같아요. 따라서 n이 f 역상의 지의 원소라면 마이너스 n도 f 역상의 지의 원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어요. 우리 T1의 열린집합은, 정의역의 열린집합은 n이 u의 원소이면 마이너스 n도 u의 원소이라는 성질을 갖게 돼요. 자, 동치말 n이 u의 원소이면 n, 마이너스 n이 u의 부분집합이다. 자, u는 무엇들이 합집합이에요? n이 u의 원소일 때 우리 무엇이에요? n과 마이너스 n 합집합으로 쓸 수 있다. 자, 이제 무엇이 기저가 되나요? 요게 기저가 되는 위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길게 썼지만 답안지에는 굳이 이렇게 길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죠. 자, 그러면 우리 프로덕트 스페이스 적공간에서는 자, 무엇들이 기저예요? 여기에 기저들의 프로덕트들이 기저가 되죠. 요 형태가 기저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써주면 요 4개의 점을 갖는 집합. 물론 다 4개는 아니에요. NM에 따라서 한 점일 수도 있고 두 점일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점들이냐면 NM의 기저의 원소들은 여기 이 직사각형의 끝점에 있는 점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죠. NM, N-M, -NM, -N, -M. 이 4점들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것들이 기저들이 돼버려요. 자, X축에 있다면 2점, Y축에 있다면 2점, 원점이라면 1점. 특별한 경우가 생기지만 어쨌거나 이런 4점들을 전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작은 열린 근방이고요. 자, A 프로덕트 B는 무엇인지 봅시다. A 프로덕트 B는 여기 빨간 점으로 칠한 요 점들이죠. 여기가 0의 1, 0의 마이너스 1, 1의 1, 1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하는 점들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요거
요 점의 열린 근방은 무엇도 갖고 있어야 돼요? 요 점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요 두 점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건 무슨 뜻인가요? 요 점은 A 프로덕트 B의 무엇이 아니다, 네 점이 아니다란 말이 되어버리죠. 거꾸로 요 점의 열린 근방은 요 네 점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요 점의 열린 근방과 A 프로덕트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 이 점은 페포의 원소이다. 자, 이게 거의 다 끝이 났어요. 이걸 써주기만 하면 되죠.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곱집합에서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n이 정수일 때 n의 n,1 또는 n,-1의 열린 근방 V에 대해서, 자, 우리 이게 n,1의 가장 작은 열린 근방이거든요. V는 이걸 포함해야 돼요. 따라서 V 교집합 A 프로덕트 B는 공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걸 원소로 갖고 있어요. n의 절대값, 1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n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우리 여기 페포의 원소고요. 정수 프로덕트 B가 여기에 부분집합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n에 대해서 m이 1하고 마이너스 2이 아니라면 n,m의 열린 근방을 만들면, 자, 우리 이게 서로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따라서 이 n,m은 페포의 원소가 될 수 없고요. 페포가 무엇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정수 프로덕트 B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버려요. 자, 그 문제를 봤을 때 여기는 최대한 간단하게 답을 쓰면 돼요. 뭐랬죠? 구하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최대한 간단히 쓰시면 되고요. 여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안점을 구할 거예요. 0, 플러스 마이너스 열린 근방. 요거 두 점을, 이 두 점짜리 집합이 요것의 열린 근방이죠. 따라서 이거는 A 프로덕트 B에 포함되기 때문에 0,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안점, 네 점의 원소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좀 빼야 되겠군요. 자, 이제 n이 자연수일 때, 0이 아닐 때, n이 1 이상일 때는, 자, 이것의 열린 근방에 대해서 이게 항상 이것을 V가 포함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어디에 포함될 수 없어요? 여기에 포함될 수 없어요. 곱집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안점이 아니다. 안점은 이거밖에 없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반드시 꼭 써야 되는 거, 이 과정은 반드시 써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는 과정을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길지 않지만 절대 빼먹지 않게 다 써버려야 되죠. 계산해주면 여기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풀이가 사실은 좀 더 간단해서 이걸 권해드려요. 자, 무엇을 이용할 거예요? 이걸 이용할 거예요. A 프로덕트 B의 페포는 A 페포 프로덕트 B의 페포. 안점도 A 안점 프로덕트 B의 안점. 자, 무엇만 보이면 돼요? A 페포가 정수, B의 페포가 B, A 안점이 0 하나짜리, B 안점이 B라는 것만 보이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더 간단하게 답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추천해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정수에서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자, n이 정수일 때 n의 열린 근방은, 자, 무엇을 원소로 갖고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n을 원소로 갖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n의 절대값이 우리 U 교집합 A의 원소가 되고 n은 A 페포의 원소가 된다. A 페포는 정수이다. 자, 우리 B의 원소가 아닌 M에 대해서 M-M은 M의 열린 근방이에요. B하고 교집합은 0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M은 B의 페포의 원소가 안 되고요. B의 페포는 B 합집합 B의 극한점인데 극한점이 공집합이죠. 따라서 극한점이 아니라 B만 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 B의 페포는 B를 포함하는데 B의 여집합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B의 페포는 B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좀 안 넘어가나요? 자, 이제 0의 열린 근방은 0 한 점짜리가 열린 집합이기 때문에 A에 포함이 돼요. 0은 A 안점에 들어가고요. 하지만 자, n이 자연수예요. 자, 마이너스 n이 A의 원소가 아니죠. 따라서 안점이 될 수 없어요. A 안점은 0 하나밖에 없다고 확인할 수 있고요. B는 자체로 열린 집합이니까 B 안점은 B. 따라서 써버리면 끝. 자, 여기는 제가 이렇게 썼지만 이건 답안지 써도 어떻게 써요? 아까 했던 거 다 써줘야 돼요. 과정 다 써줘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미 한번 써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쓴 거죠. 이 과정은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3번. 다항식환 G2014의 X에서 이게 두 1차 다항식 곱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걸 증명하라는 문제예요. 자, 이게 기하인 걸 보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게 만약에 G2014가 아니라면 자, 르잔드르 기호로 계산해 주면 돼요.
14가 제곱수인지 아니면 판단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2014가 소수가 아니죠. 자, 아까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 2014의 소인수 분해를 잘 못해서 틀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아까 기입형 문제에서 줬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자들의 특징이 올해 2014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는 걸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문제는 어쩌면 2015가 또 등장할지도 몰라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수학자 중에 그런 걸 좋아하는 수학자들도 있어요.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래서 2014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줬고요. 자, 일단은 첫 단계는 14가 제곱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해줘야 돼요. 왜? 2014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x제곱 빼기 14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면 자, 뭐가 돼야 돼요? AC는 1, A 더하기 BC는 0, BD는 마이너스 14가 돼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AC는 1이다, A하고 C는 G2014의 가역원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봅시다. 여기 넘겨버리면 AD는 마이너스 BC죠? 양변에 우리 C를 곱해줘 버리면 AC는 1이니까 D는 마이너스 B의 C의 제곱. 자, 마이너스 14는 BD예요. 자, D 자리에 이거 집어넣어 버리면 이 식이 만들어지죠. 즉 뭐가 BC의 제곱이 14가 돼야 돼요. 자, 결국 14가 제곱수가 아닌 것만 보이면 충분해요. 자, 이 얘기를 간단히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자, 르잔드리 기호를 못 쓰죠? 자, 이때 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2014가 이렇게 소인수 분해이기 때문에 G2014는 무엇하고 동형이다? G2, G19, G53의 프로덕트와 동형이다. 자, 이건 대수학 정수론의 굉장히 기본적인 기법이에요. GN에 대한 문제를 잘 모르면 이렇게 고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해서 자, 어떤 문제는 중국의 나머지 중국 돌아오면 되고요. 어떤 문제는 돌아오죠. 여기서 해결이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 자, N은 G2014의 원소예요. 여기로 본다면 자, 첫 번째는 2로 나눈 나머지, 여기는 19로 나눈 나머지, 53로 나눈 나머지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N제곱이 14가 된다는 얘기는 이쪽들이 전부 다 14가 여기서 제곱수가 돼야 돼요. 14가 2를 법으로 제곱, 14가 19를 법으로도 제곱, 53을 법으로 제곱수가 돼야 돼요. 자, 이제 여기는 19, 53은 소수거든요. 뭘 쓸 수 있어요? 르잔드리 기호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최소한 14가 법 19에 대한 르잔드리 기호가 1, 53에 대한 르잔드리 기호가 1이 돼야 제곱수가 될 자격이 생겨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아니라면 제곱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를 먼저 계산해 보죠. 법 19에 대한 14의 르잔드리 기호를 계산해 주면 자, 계산하는 방법은 쭉 따라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1. 1이 안 돼요.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N은 제곱수일 수 없다. 자, 따라서 2014를 법으로 가지고 N제곱도 14일 수 없다. 14는 제곱수일 수 없다. 죄송해요. 자, 일 수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인수분해 낼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4번이에요. 패구간 0인의 정의에 연속함수가 주어졌어요. 자, 이미지의 상한이 존재한다면 자, 정리 1번을 이용해서 fx 스타가 m이 되는 그러한 점이 존재하는 걸 보이라는 문제예요. 자, 정리 1번은 유계수열은 수렴하는 부분수열을 갖는다. 자, 물론 이 4번만 증명한다면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무엇이죠? 하이네보렐 정리를 이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0일 패구간은 컴팩트예요. f는 연속함수예요. 이미지는 컴팩트가 돼야 되니까 하이네보렐 정리에서 6의 닫힌 집합이 돼야 되죠. 대문자 m은 이미지의 상한, 닫힌 집합이니까 상한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최대값. 따라서 이런 엑스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보이는 게 가장 간단하지만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을 이용하고 되어 있어요? 정리 1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리 1번을 이용하려면 수열을 만들어야 돼요. 자, 수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만 생각해 주면 되죠. 자, 그래서 대문자 m이 이미지의 상한이라는 걸 이용합시다. 대문자 m보다 작으면 상계가 아니다. 자, 그래서 임의의 n에 대해서 대문자 m 빼기 n분의 1은 스몰 n분의 1은 상계가 아니다를 이용하면 임의의 n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yn이 존재해요. 이미지에 존재해요. 대문자 m 빼기 yn이 무엇보다 작아지는 n분의 1보다 작아지는 저런yn이 존재해요.yn은 이미지의 원소죠. 따라서 정역 0일의 수열 xn이 존재해요. yn이 fxn이 되는. 자, 어떤 수열이에요? 우리 대문자 m 빼기 fxn이 n분의 1보다 작아지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데나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fx에는 대문점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수열 x에는 무슨 수열이 되나요? 유계 수열. 정리 1번을 쓸 수 있게 됐죠. 자, 정리 1번에 의해서 x에는 유계 수열이므로 수렴하는 부분수열 xnk를 갖는다. 자, 0일은 닫힌 집합이므로 이 수렴하는 부분수열의 극한은 어디의 원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0일 패구간의 원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이제 첨자를 xnk에 f를 붙인 것은 m으로 수렴하는 수열 fxn의 부분수열이죠. 따라서 극한도 어디로 가야 돼요? m으로 수렴해야 돼요. 자, 이제 여기 극한에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f가 연속이니까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게 x스타가 되버려서 우리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5번 확률론 문제도 두 문제가 났어요. 자, 이거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자, 보통 예상할 때 확률론은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내년에도 두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느냐? 자, 아니에요. 자, 이건 올해는 특별한 경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복수 해석학 문제가 없어요. 선형대 수학은 자, 아까 간단하게 회전 이동에 쓰이는 거 하나 나왔죠? 그거 말고 없었어요. 원래 복수 해석학 문제가 나와야 되고요. 선형대 수학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출제되지 않았던 이유는 자, 올해 논술형 문제에 있어요. 올해 논술형 문제에서 뭐가 출제됐어요? 선형대 수학하고 복수 해석학이 출제가 돼 있어요. 자, 따라서 자, 보통 선형대 수학하고 복수 해석학에서 논술형 10점이 갔기 때문에 앞에 기입형이나 서술형에 또 문제를 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문제가 늘어야 되죠. 어디서 늘었어요? 미분기하고 확률론이 문제가 늘어난 거예요. 자, 만약에 내년에는 논술형 문제에서 자, 대수학이나 해석학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자, 이제 어떻게 돌아가요? 앞에 있는 기입형이나 서술형 문제, 미분기하 문제, 선형대수학 문제, 복수해석학 문제가 들어가야 돼요. 자, 뭐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확률과 통계, 미분기하 문제가 빠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논술형 문제가 어떤 것으로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 구성이 달라졌고요. 올해에는 논술형 문제가 선형대수학하고 복수해석학에서 문제가 났기 때문에 자, 이제 서술형 기입형에서 그 두 개가 빠지고 이제 뭐가 추가가 됐어요? 미분기에 하나, 확률 통계가 하나가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뭐 이것도 쭉 따라가면 되죠? x하고 y가 연속 확률 변수예요.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주고 있어요. 자, 이제 y의 주변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고 자, 이제 조건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고 조건부 기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건 뭐 쭉 따라가면 되는 계산이기 때문에 되겠어요. 자, y의 주변 확률 밀도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결합 확률 밀도 함수의 적분, x로 적분하는 거죠. 자, 대부분 0이니까 0부터 1까지 계산해주면 요가 적분 계산만 안 틀리면 되겠죠. 자, 조건 기대값, 조건 확률 밀도 함수는 y의 주변 확률 밀도 함수분의 결합 확률 밀도 함수. 자, 그래서 집어넣어 버리면 요 값이 만들어지고요. 기대값도 역시 정의대로 써버리면 끝. 쭉 여러분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6번 자, 이산수학 문제. 올해에는 이산수학에서 그래프 이론이 출제되지 않고요. 조함론,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렇다고 내년에 그래프 이론 안 나온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조함론에서는 자,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 아니면 그래프 이론에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조함론의 다른 부분 이론도 있어요. 게임 이론이라든지 있지만 아무래도 경우의 수를 세는 것 아니면 그래프 이론 중엔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꼭 그래프 이론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연수 n에 대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g 이퀄 n. 다만 x는 1부터 7 사이, y는 0 이상, g 0 이상.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a,n의 생성함수를 구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a15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우리 문제풀이만해서 많이 했던 경우죠. 자, 생성함수는 자, 이제 우리 제일 처음에 무엇이에요? x가 1부터 7까지.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져? x의 1승부터 x 7승. 지수가 1부터 7까지 움직이죠. 이게 x의 범위가 1부터 7까지예요. y가 0 이상, x의 0승, x의 1승, x의 제곱, 지수가 0부터 가죠? 이게 y의 범위. 이게 g. 그래서 이걸 곱한 것이 바로 생성함수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것은 x 곱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x 6승까지. 그래서 이거는 x 곱하기 1 빼기 x분의 x 1 빼기 x 7승. 이것은 우리 1 빼기 x분의 1이라는 기하급수로 만들어지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 생성함수가 돼버려요. 자, 그런데 우리 1 빼기 x의 3승분의 1은
다시 급수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n이 0부터 무한까지 3hN의 x의 n승으로 표현이 돼버려요. a를 15라고 구했기 때문에 이걸 전개했을 때 x의 15승의 개수가 우리 구하는 것이거든요. x 15승이 만들어지려면 자 이게 전개해버리면 x 곱하기 3h14의 x의 14승 빼기 x의 8승 곱하기 3h7의 x의 7승 꼴이에요. 그래서 a15는 3h14 빼기 3h7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8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3교시 서술형 문제로 들어가죠. 1번은 수학교육이고요. 자 이제 2번. 자 제가 올해 강의를 준비할 때 고민했던 것이 있어요. 갈루와 이론이 과연 출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제가 고민했던 이유는 예전에 주관식만으로 시험에 출제될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갈루와 이론이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갈루와 이론은 선택적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몇 년 동안 1차, 2차로 나눠서 시험을 봤죠. 1차 오지선다형, 2차 주관식 시험 봤어요. 자 1차, 2차로 나눠지면서 1차 시험 범위에서 이제 갈루와 이론이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자 그래서 올해 새로 제도가 바뀌면서 이 갈루와 이론이 출제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갈루와 이론까지 완전히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 함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답을 가르쳐줬어요. 대부분 이런 형태라면 자 12로 착각하기 굉장히 쉬워요. 이거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주고 위수를 구하시고 그랬으면 공부를 조금 하는 사람도 10이라고 썼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출제자의 배려죠. 유김을 증명하시고 결과를 알려줬어요.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봅시다. 첫 번째 확인할 건 이 당시 기하인 걸 확인해야 돼요.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에 의해서 P를 3으로 주면 되죠. 유리수에서 기하. 따라서 우리 유리계수를 갖는 다항식환을 x6승 더하기 3이 생성하는 G대하를 법으로 만든 이 확대체는 유리수의 확대체고요. 무엇의 근을 갖고 있죠? x6승 더하기 3의 근을 갖고 있는 확대체예요. 확대체 수 6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x6승 더하기 3의 근은 알파는 자 이제 x6승 빼기 1의 근 6승하면 1이 되는 오메가 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를 하나 집어넣고 난다면 유리수에 알파하고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우리 근이 전부 다 들어가요. 알파 곱하기 오메가도 근이 돼버리고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알파만 추가하는 것 이 확대체 수가 몇이에요? 유리수에다 알파를 추가하는 이 확대체 수가 6 유리수에다 오메가를 추가하는 확대체 수가 2예요. 자, 원분 다항식 공부하시면 2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곱하기 주게 되는데 문제는 오메가가 어디의 원소예요? 유리수의 알파를 추가한 확대체의 원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게 돼요. 특이한 경우죠. 이 두 개가 똑같은 걸 보이라는 것이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만일 이 두 개가 다르다면 그때는 확대체 수가 몇이 될 거예요? 12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되고요. 자 이제 풀이를 두 가지를 써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풀이는 자, 일반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써버린 거예요. x6승 더하기 3의 근 알파에 대해서 오메가를 이렇게 줍시다. 2분의 1의 알파 3 빼기 1을 주겠어요. 오메가는 어디 원소죠? 유리수의 알파를 추가한 확대체의 원소가 되죠. 유리수고 알파 갖고 있고 유리수. 여기에 원소가 돼버려요. 자 계산을 해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을 계산해주면 자 요 값이 돼버리거든요. 자 이제 알파 6승은 몇이에요? 알파 6승은 우리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0이 돼버려요. 따라서 오메가 3승 빼기 1이 뭐가 돼요? 0. 오메가 3승이 1이란 얘기죠. 결과적으로 1,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전부 다 무엇의 근이 돼버려요? x6승의 근이 돼버려요. x6승 빼기 1의 근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들을 6승해주면 전부 1이 돼요. 전부 다 어디의 원소인가요? Q알파의 원소가 돼요. 자 그러면 x6승 더하기 3 이퀄 0의 근들은 알파 오메가 제곱부터 이렇게 6개가 만들어지죠. 자 따라서 오메가가 Q알파에 들어있기 때문에 K가 무엇이 될 수밖에 없어요? Q알파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확대체의 차수가 6이니까 갈로하고 내기서는 6이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기 힘든 이유는 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를 왜 계산했느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물론 갈로와 이론을 많이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정식이긴 해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저 풀이 1번보다 풀이 2번이 더 확실할지도 몰라요.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알파를 구체로 구합시다. 알파가 뭐예요? i배 6승근 루트 3. 오메가는 뭐죠? 2의 6분의 2 파이 i k가 돼버려요. k는 0부터 5까지. 자, 여기는 k를 빼버립시다. 오메가는 여기 없는 게 낫겠네요. 자, 그래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fx의 근들은 이 형태가 바로 근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k가 0부터 5까지 움직이는. 근데 이걸 계산해주면 무엇이 만들어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i배 2분의 1 3이 돼버려요. 이거 여러분이 간단히 계산해보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 k는 이 근을 전부 다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i배 6승근 루트 3도 있고요. i배 루트 3만 있으면 돼. 이 두 개만 추가하면 k가 만들어지죠. 근데 i배 루트, 자, 이제 요거에 i배 6승근 루트 3에 3승을 해주면 i배 루트 3이 만들어져. 거기 마이너스를 해주면. 따라서 이게 어디의 원소예요? 요게 여기의 원소니까 이것만 구해주면 된다. 끝. 자, 그래서 우리 문제는 이 두 개가 똑같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함정은 아닌 것이 답을 알려줬기 때문에 함정은 아니에요. 자, 3번 유상수학 문제죠. 자, 자연수에다가 자, 3개의 원소를 추가한 그러한 집합을 X라고 줬어요. 위상을 주는데 자, 일단 이건 뭐죠? 자연수의 모든 부분집, 역집합.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이너스 1의 열린 근방의 특징이에요. 마이너스 1의 열린 근방은 자, 우리 요성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기저로 갖는 위상이에요. 자, 그런데 요성질을 만족하는 집합들을 전부 다 구하라는 문제예요. 문제는 뭐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니까. 자, A는 자연수보다 크고 X보다 작아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이 A의 원소라면 A의 열린 덮개가 주어졌을 때 마이너스 1도 A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 열린 덮개 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갖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여기는 왜 V라고 써? 여기는 U로 쓰네. 여기는 U로 고쳐야 되겠네요. 나중에 수정해서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 U알파제는 마이너스 1의 열린 근방이거든요. 마이너스 1의 열린 근방의 특징은 자, 여집합이 유한집합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유한계만 덮어버리면 끝나죠. 그래서 유한 부분 덮개를 만들 수 있어요. A가 컴팩트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A가 될 수 없는 건 문제에서 뭐는 될 수 없다고 줬어요? 요건 될 수 없다고 줬죠? A가 될 수 있는 건 그래서 자, A 자연수보다 큰데 요건 아니에요. 자, 따라서 요 두 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나머지가 존재할 수 없다를 확인하는 것은 이제 바로 뒷부분이죠. B가 N보다 크고 X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1이 없다면 자, 열린 덮개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자, 요 N 하나짜리들 그리고 여기다가 B 마이너스 N을 줘버리면 이거 B의 열린 덮개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B 열린 덮개가 돼버리고요. 유한 부분 덮개가 있을 수 없죠. 컴팩트가 아니고 자, 굳이 제가 예를 들었어요. 왜 예를 들었을까요? 문제에서 예를 들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써준 거예요. 집어넣어버리면 끝. 그래서 A는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논술형 문제예요. 자, 4개의 복수함수 F1, F2, F3, F4를 줬어요. 보는 순간 F1, F3는 해석함수, F2, F4는 해석함수가 아니죠. 자, 이게 생성하는 복수 선형 공간을 만들었어요. 몇 차원 공간인가요? 4차원 선형 공간이에요. 자, 이제 T라고 하는 함수를 V에서 C로 보내는데 C는 복수 선형 공간 몇 차원 공간이 1차원 공간이죠. 자, 곡선 C를 따라서 C는 반지름 일자형을 따라서 F의 선적분을 주겠어요. 자, 그러면 자, T가 선형사상인 걸 보이고요. 선형사상의 커널을 구하고 커널을 이용해서 커널의 기저를 구하고 커널을 이용해서 자, 2의 역상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게 10점이에요. 자, 얼핏 보면 문제가 쉬워 보여요. 하지만 중간에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100점이 10점짜리예요. 그 다음에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전공 3교시인 전공 B는요. 문제수는 작은데 시간은 길어요. 출제자가 여러분이 쉬운 문제, 만만한 문제를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금방 문제 풀어버리고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곤란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도 그렇지만 전공배의 논술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항상 고려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봐서 다 맞겠다? 그럴 수는 없어요. 수학의 문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 보는 문제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자, 이때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해야 되지만 중간에 막혔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답안 작성 요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에도 이 문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 한 가지 확인해 둡시다. V는 아까 몇 차원 공간이에요? 4차원 공간이라고 했죠? 자, C는 1차원 선형 공간이에요. 따라서 커널의 차원은 우리 무엇이 돼버려요? 우리 3 또는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가 아니라는 거 좀 이따 보일 수 있어요. T의 G바, T의 F2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가 전체가 만들어지고 커널의 차원이 3차원이다라는 것은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좀 이따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선형 변환이다를 보이는 건 그냥 쓰면 돼요. 자, 이건 뭐예요? 논술형 문제가 제가 할 때 만만치 않다고 그랬지만 논술형 문제가 무조건 어려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과락도 넘겨야 되고요. 점수를 어느 정도 줘야 되거든요. 10점짜리 논술형 문제에서 한 3점 정도는 여러분이 받아갈 수 있도록 쉬운 부분을 줘요. 바로 이 부분이죠. 선형 변환인 걸 보이시죠? 누구나 점수를 받아가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정의대로 써버리면 끝. 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스칼라체가 실수가 아니고 무엇이다? 스칼라체가 복소수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맞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커널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TF1, TF2, TF3, TF4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런데 TF1, TF3은 쉬워요. 해석함수기 때문에 선적분하면 0. TF2도 정의도로 집어넣으면 금방 2파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TF1은 0, TF2는 2파이, TF3은 0까지 알았어요. 문제는 TF4예요. 이게 계산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정의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 거예요. 정의대로는 계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따라서 이건 여러분 시험 시간에 이렇게 계산해 본 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정의대로 집어넣죠. 자, 선적분의 정의대로 풀어 집어넣으면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고 한 번 더 전개를 해주면 요만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만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여기 부호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라면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여기를 마이너스로 고쳐볼까요? 안에 한번 봅시다. 이게 코사인 세타에 코사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백, 이게 백이라면 자, 이걸 분해할 때 앞부분은 무엇을 미분했다고 볼 거예요? 사인의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코사인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만들어요. 이 부분이 사인의 사인 세타의 미분이에요. 자, 마이너스의 2의 코사인 세타 승의 사인 세타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의 미분이죠. 미분하면 자기 자신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래서 이 적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의 미분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것의 적분은 자, 우리 바로 이렇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 때문에 0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플러스기 때문에 못 써요. 자, 이걸 해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적분도 가능하지만 여기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분 적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일부분인 이 부분만 적분해 봅시다.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앞부분만 따로 적분해 버리면 부분 적분을 쓰면 자, 그냥 쭉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따라가 버리면 제자리로 돌아와요. 자, 요 적분은 이거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고 어디서 보였죠? 2의 코사인 스타 곱하기 사인 스타의 사인 스타, 사인 스타예요. 자, 어느 부분이에요? 바로 전개했을 때 이 뒷부분이죠. 요거 곱하기 요거 만들어져요. 그런데 한 번 더 써버리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와서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자, 여태까지 알아낸 결과에 의하면 우리 요 적분은 요 적분의 2배 또는 요 적분의 2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파이인 건 자, 근데 요 적분을 계산하면 파이거든요. 2파이 이게 나오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계산했느냐? 매스매티카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계산했어요. 아니면 적분표를 찾아서 계산하면 돼요. 절대 시험 보는 시간에 이렇게 못하죠. 제가 해드렸지만 실제로 시험 시간에 이렇게 계산하는 뜻이 아니에요. 아래도 마찬가지.
그래서 TF를 계산하면 이게 2파이가 되고 2파이 i가 되고 0이 돼서 2파이 i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절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제 시험 출제자의 의도는 이렇게 계산하라는 뜻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TF사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곡선 C로만 제한할 거예요. 선적분은 곡선 C에서만 하고 있죠. 다른 데 값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곡선 C로 F사를 제한해 주면 2의 G분의 G, G바예요. 곡선 C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아니죠. 그리고 곡선 C에서는 G 곱하기 G바가 1이죠. 2의 G분의 1승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곡선 C에서는 자, TF는 곡선 C에서 F퍼의 선적분이에요. 뭐하고 일치해요? 곡선 C에서 2의 G분의 1승의 선적분하고 두 개가 값이 똑같다. 다른 곡선에서는 안 돼요. 반지름 일자리 원에서는 두 개가 똑같다. 자, 그러면 유수정의를 봅시다. 2의 G분의 1승은 이렇게 급수정계가 되죠. 따라서 2의 G분의 1승이 0에서 유수를 계산하면 1이 만들어져요. 전개해주면 G분의 1의 개수가 1이에요. 주의할 것 절대 F사의 유수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 또 이게 빠졌나요? F사의 유수라고 쓰면 안 돼요. 자, F사의 유수는 아니에요. F사는 원점 근방에서 해석적이고 원점에서만 특이점이 돼야 유수란 걸 말할 수 있죠. F사는 원점 근방에서 해석적이지 않아요. 따라서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2의 G분의 1승의 유수. 근데 우린 이걸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2파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자, 이거 다른 사람 풀이 보면 쉽지만 절대로 시험 시간에 쉽게 생각하지 못하죠. 이걸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되고, 그래 논술형 문제에서는 이걸 추가한 거예요.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 사실은 우리는 복수함수열은 다루지 않았지만 이것도 가능해요. 2의 G바승은 이렇게 급수전개가 가능해요. 근데 이건 수렴 반지름이 무한이에요. 복수도 전체에 수렴하기 때문에 6의 영역에서는 균등 수렴해요. 자, 우리 복수함수열 이론은 여러분이 공부를 별로 안 했지만 거의 실함수열하고 비슷한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자, 따라서 우리 TF4는 이것의 적분이고요. 적분과 시그마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이게 균등 수렴하기 때문에. 자, 이제 곡선 선적분 정의대로 써주고요. 이제 두 개의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바꿔서 계산할 거예요. 계산하는데, 자, 이제 n에 따라서 계산을 전부 다 해보면 2파이 i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음 쪽에 있죠. n이 0일 때 계산하면 0, 1일 때는 2파이, n이 이상은 이게 0이 돼버려요. 자, 이걸 결과를 집어넣어 버리면 우리 2파이 i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구해주면 되죠. t는 행렬로 표시하면 이렇게 행렬로 표현이 돼버려요. 자, 따라서 커널은 자, 뭐가 생성해요? F1, F3, 그 다음에 F2 빼기 F4. 이 세 개의 벡터가 커널을 생성하는 우리 벡터들, 커널의 기저가 돼버리죠. 자, 이제 파이 i분의 1의 F2를 계산해주면, 이것에 t를 계산해주면 2가 만들어지니까 F2의 역상은 여기다가 커널 t를 더해준 꼴들이 돼버린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건 TF4를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문제는 TF4를 계산하지 못했다면이에요. 자, 제가 올해 모의고사 반을 수강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모의고사 때마다 이상하게 어려운 문제를 꼭 내드려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죠. 이 문제를 풀라고 내는 게 아니다. 풀라고 내지 않으면서 왜 문제를 내느냐? 여러분이 분명히 중간에 막힐 거예요. 알아요. 막혔을 때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대부분은 막히면 거기서 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답안이 여러분들이 어디서 끝이 났을 거예요? 저 어디 갔나요? 여기서 끝이 났을 거예요. TF4를 계산하다가 안 되거든요. 계산하다 계속 포기하고 여기서 끝내서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기까지 있으면 점수를 몇 점을 줄까요? T가 선형 변환인 거 보였어요. TF3까지 구했어요. 자, 앞으로 구해야 될 게 뭐죠? TF4를 구해야 되고, 커널 T의 기저를 구해야 되고, F 역상, T의 역상의 2를 구해야 돼요. 세 가지를 못했어요. 여기까지 있으면 점수를 많이 줘봐야 5점 정도일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5점을 버린 거예요. 이거 못 구했기 때문에. 자, 과연 그렇게 답안을 써야 될 것이냐? 절대 아닌 거예요. 제가
항상 모의고사 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이유는 이 상태에서 포기하면 안 돼. 여기서 다른 사람과 점수를 1, 2점을 더 받아야 합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받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이게 서술형, 논술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논술형 문제를 완벽히 풀 것이다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출제자가 절대 만만하게 내지 않아요. 논술형 문제는 여러분이 뭔가 고생하게 해서 풀게 만드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예요. 자, 그렇다면 물론 내가 그날 컨디션이 좋고 수학 공부를 잘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항상 그 부분을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게 이제 모의고사반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반에서 항상 어려운 문제를 내드려요. 자, 이제 TF를 구했다면 이렇게 답안을 써야 되는데 못 구했다면이에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예요. 자, TF4를 이렇게 씁시다. 곡선실을 따라서 2의 지바의 선적분. 그냥 알파라고 쓰겠습니다. 못 구했다고 놔두세요. 자, 커널 F를 뭐라고 쓰면 돼요? F1, F3하고 자, 이제 F2는 0으로 안 가죠? 2파이i로 가니까 2파이i분의 알파의 F2 빼기 F4. 이게 어디의 원소가 돼버려요? 커널의 F의 원소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T 역상의 2도 똑같이 쓰면 되겠죠. 자, 그렇게 답안을 써버리세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만 바뀐 거예요? 요 답안에서 자, 요 자리가 무엇으로 들어갔을 뿐이에요? 2파이 i분의 알파 F2 빼기 F4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자, 답안을 썼어요. 이 답안에 빠진 건 뭐밖에 없죠? TF4 하나 계산 못한 것밖에 없어요. 자, 이것만 이걸로 바꿔 쓰는 거예요. 자, 딱 하나만 계산 못하고 나머지 다 구한 거예요. 몇 점을 깎을까요? 많이 깎아야 2점일 거예요. TF4 하나 구하는데 저걸 가지고 5점 깎을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2점을 깎겠다고 본다면 8점이 답안지가 되어버려요. 1점을 깎는다면 9점. 몇 점을 깎는지는 채점위원장이 결정하겠지만 자, 이제 아주 진짜 많이 깎아서 3점까지 깎았다 치더라도 7점 이상이 돼버리고 아까 거기까지 쓴 사람하고 점수 차이가 몇 점이 나요? 2점 이상의 점수 차이가 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은 자, 전공 2교시, 전공 A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3교시 전공 B는 특히 논술형은 무엇의 싸움이에요? 답안 작성의 싸움이라고 봐주면 돼요. 논술형 문제를 완벽히 푼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라고 봐주면 돼요. 자, 그걸 풀지 못한 사람끼리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 경쟁은. 완벽히 푼 사람은 너무 점수가 좋아서 이미 그 사람은 잘하는 사람 따로 떼세요. 내 경쟁자가 아니에요. 나의 경쟁자는 논술형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점수 차이는 어디서 들어나요?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수학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1년 스케줄을 잡아서 공부를 할 때 8월 달까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무엇을 키워야 돼요? 수학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9월부터는 수학 플러스 뭐 같이 해야 돼요? 자, 시간 관리하는 요령을 익혀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하는 연습도 같이 해줘야 돼요. 자, 어쩌면 이 부분에서 당락이 결정돼 버릴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문제를 못 풀었다? 끝나면 안 돼요. 서술형 문제, 논술형 문제에서는 내가 문제를 못 풀었을 때 어떻게 하면 단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걸 고민을 해서 빠르게 적응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올해 문제의 특징은 아까도 봤지만 자, 논술형 문제에서 복수 해석하고 선형대수가 출제되는 바람에 제가 전공 A에서 복수 해석하고 선형대수의 비중이 복수 해석은 아예 없었죠? 선형대수는 아주 작은 비중이 만들어지고 확률론하고 미분기의 비중이 늘었어요. 이건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대수 해석, 위상수학 등에서 논술형 문제가 출제된다면 자, 이제 복수 해석학, 선형대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확률론 미분기한 문제가 범위가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배점을 보시는 게 유리하고요. 자, 이제 확률론 문제가 2문제, 미분기한 문제가 2문제가 출제된 것이 매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곤란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서술형 문제는 대부분 3점이었어요. 물론 4점짜리 문제도 조금 끼었지만 대부분 3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답안지 여백이 작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답안지 여백이 작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 5점짜리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건 앞으로도 답안지가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이어질 경향일 거예요. 자, 답안지가 바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 경향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항상 강조하지만 배점에 따라 답안지 작성이 달라져야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의 주어진 답안지의 여백이 작기 때문에 출제자가 어쩔 수 없이 3점짜리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했죠. 적분도 많았고요. 급수의 수렴 반점이 나왔어요. 자, 이건 기입형의 영향이라고 봐주면 돼요. 단답식이기 때문에 답을 내야 돼요. 자, 해석학 문제의 대부분 여러분 뭐죠? 증명하거나 뭘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는 기입형으로 못 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적분학 범위에서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기입형 문제도 답안지가 변해서 조금 더 여백을 많이 준다면, 지금은 한 줄을 주고 있죠? 한 줄이 아니라 3-4줄을 주고 있다면 그러면 기입형 문제도 바뀔지도 몰라요. 간단하게 이유를 쓰는 문제로. 하지만 답안지 형태가 지금처럼 기입형은 한 줄, 서술형 짧게 준다면 이 경향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서, 만약 답안지가 바뀐다면 원칙적으로는 답안지를 바꿀 거라고 공시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걸 기대할 수가 없게 된 이유가 내년부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낼지 교육청에서 문제를 낼지 알 수가 없죠. 자, 그게 결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지 또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예요. 올해처럼 계속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 경향이 유지가 될 거예요. 서술형 문제는 대부분 3점이고요. 기입형 문제 때문에 계산 문제가 많아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시도교육청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이관이 된다면 다시 새로 시작이에요. 그래서 경향도 바뀔지도 몰라요. 자,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 제가 결정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틈틈이 관심을 갖고 우리 확인을 해주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14년도 우리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이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잘하셔서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뭐 대부분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경쟁률이 높은 시험이라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아쉽고요. 자, 올해 공부하신 분들은 수고들 하셨고요. 새로 준비를 하신 분들은 남은 기간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